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한 주를 잘 보내셨지요?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이 아마 이제 온 것 같습니다. 지난주 아마 이제 5월 달 우리가 들어서면서 잠시 우리가 쌀쌀한 듯 했지만 이제 둘째 주를 맞이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아마 15일 이후부터는 계속적으로 더워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무더위 가운데 또 건강하시고 무엇보다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또 한 학기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이제 제 12장 평가 자료 수집, 이 평가 자료 수집에 대해서 같이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평가 자료 수집에 있어서는 이제 이 평가의 어떤 그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어떤 방법으로 수집할 것인가를 정해야 하는 이런 이제 단계가 수집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어떤 그런 목표와 내용, 목표와 그다음에 내용, 그다음에 평가 결과, 이 평가 결과를 활용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평가 활용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수집하고자 하는 어떤 평가의 종류가 달라진다는 거죠. 종류가 평가 수집하고자 하는 어떤 그 평가의 종류가 달라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종류에 따라서 평가 자료라든지 그다음 수집 기법 이런 것도 이제 달라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프로그램에서 주로 활용되는 것은 주로 어떤 것이냐면 이제 이겁니다. 설문지법, 그다음에 면접법, 그다음에 관찰법, 포트폴리오법 이런 것들이 이제 청소년 그런 어떤 평가 청소년 프로그램에서 이제 주로 사용하는 것이 이런 평가 방법이고, 자, 모든 평가 상황은 다를 수 있지만 절대적인 평가 자료 수집 기법은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 기법의 어떤 장점과 단점을 고려해서 상황에 따라 어떻게 돼요? 적절한 기법을 우리가 선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요 평가 자료 수집 기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설문지법입니다. 자, 이 설문지법의 이제 우리가 특징을 좀 한번 알아보면, 자, 설문지법은 상대적으로 구조화된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것을 주로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는 그 의견이라든지 태도, 그다음에 행동, 생활 환경 이런 것들을 어떤 면에서는 평가하는 데 사용된다. 그러니까 구조화된 정보라는 것은 쭉 해서 이렇게 이렇게 구조화가 이제 하나의 어떤 그 정보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쭉 해서 이루어진 그런 것들이 이제 구조화가 되어 있다, 체계화되어 있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이 설문지법은 어떤 기법 중에서 가장 많이 사람에게 가장 용이한 방법으로 이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빠른 시간 내에 그다음에 분석할 수 있고, 그리고 가장 광범위하게 여기에서는 사용될 수 있는 것이 설문지법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프로그램 평가에서는 주로 어떻게 돼요? 참가자인 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설문지 이제 개발입니다. 설문지의 특징은 이런 특징이 있다고 하면 이 설문지를 어떻게 개발하냐에 따라서 또 중요한 평가 기준이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설문지를 개발하기 전에 먼저 어떻게 돼요? 이 평가에 적절한 기존의 어떤 설문지가 있는지 이것을 확인하고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개발되었던 어떤 그런 표준화된 설문지는 어떻게 돼요? 보다 타당성과 신뢰성, 여기에서는 타당성과 여기에서는 신뢰성, 먼저 이 어떤 면에서는 기존의 설문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설문지가 표준화된 이 설문지는 어떻게 돼요? 타당성과 여긴 신뢰성 이런 것들을 갖출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그런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기존에 어떤 그런 개발된 것이 있다 그러면 그것들을 활용하는 것도 또 좋다는 거죠.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설문지를 개발할 경우에는 먼저 평가 질문 내용들을 어떻게 돼요? 이 질문에 대한 그 어떤 것들을 나열해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 후에는 어떻게 돼요? 각 질문에 필요한 이 정보를 확보하고 문항을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각 문항이 어떻게 돼요? 각 문항의 응답의 주체는 누구인지, 그리고 여기에서는 그 주체는 누구인지, 그리고
결과를 어떤 방법으로 분석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설문지 개발법에서는 자, 절차를 통해서 평가 질문의 그 누락을 방지할 수 있고 또 불필요한 어떤 그런 질문을 삭제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설문지법의 유의사항입니다. 자, 설문지법은 여기에서는 자, 응답자가 각 문항에 대해서 이 각 문항에 대해서 이제 응답해 준 것을 근거로 해서 이제 자료를 수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응답자가 어떻게 돼요? 이 각 문항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이해를 못할 경우는 정확한 응답을 기대할 수가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자가 이 각 문항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제대로 이해를 해야 반대로 하면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정확한 응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 각 문항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한다면 정확한 응답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정확한 응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이 설문이 응답자들에게 정확하게 이해될 수 있는지 여기는 이제 어떤 면에서는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에 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설문의 어떤 면에서는 이 무관심하거나 그 다음에 노출을 꺼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꺼리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친밀감을 형성하고 익명에 대한 이 안내와 더불어서 설문에 대해서 상세한 이 안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자에게 이 적절한 보상, 어떻게 해요? 적절한 보상을 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설문지법의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것은 이제 각 문항을 정말로 잘 이제 기존에 설문지법을 이용했다는 것은 신뢰성과 타당성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문항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이 정확한 응답을 기대해야지만 거기에 대한 응답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또 따라서는 어떠면은 그 응답자에게 어떻게 돼요? 정확한 응답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정확한 보상을 이런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보고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설문지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자, 다음에 이제 면접법입니다. 이 면접법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느냐면, 자, 면접은 이 설문지보다 어떻게 돼요? 설문지보다 이 상황에 대한 어떤 유연성이 있다는 거죠. 유연성. 그래서 설문지보다는 면접은 어떤 면에서는 유연성이 있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설문지법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어떻게 돼요? 구체적 상황에 대해서 어떤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응답자에 대한 어떤 심층적인 의미를 탐색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면접은 이 설문지법에 비해서 많은 어떤 그런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설문은 그냥 설문 문항을 만들어서 이게 각 대상자들에게 누구한테 부탁을 하든지 뿌려서 그 설문을 받아서 하면 되는데, 이 면접법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면접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것들을 해결해야 되니까 많은 시간과 거기에 따라 비용이 든다는 거죠. 그러나 그만큼 어떻게 돼요? 풍부한 정보를 확보하고 심층적인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이제 자료를 활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면접에 대한 그 응답자란 그것들이 실질적으로는 설문지법의 설문지법보다는 상당히 이제 어떤 시간과 비용은 많이 들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이런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이러한 어떤 면접법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청소년 프로그램에서는 1대1 혹은 어떻게 돼요? 1대 다수. 여기서는 1대1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1대 다수. 1대1, 1대 다수. 그리고 어떤 포커스 그룹 면접을 통해서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포커스 그룹 면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면접은 설문지법에 비해서 어떻게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만큼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만 여기에 대한 풍부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청소년 프로그램의 평가에 있어서는 청소년의 어떤 강사, 특히 이제 청소년의 강사라든지 지도자, 이것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어떤 그 심층적인 이러한 어떤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자주 활용되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면접법의 특징이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아까도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그 프로그램의 개발의 평가에 있어서 평가 자료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방법이 어떤 면에서는 낫다, 뭐 부족하다 이거보다는 그 어떤 면에서는 설문을 하는 방법에 따라서 그 기법을 다른 것들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기법 중에서 그 하나를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좋고 이것은 나쁘고 이것은 또 뭐 어렵고 힘들고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평가 방법자료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것들을 선택해서 할 것이냐, 이것이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면접 질문지를 이제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자, 면접법은 이 면접지를 어떻게 활용해서 구조화된 그리고 반구조화된 면접을 실시한다면 여기에서는 면접자의 어떤 그런 주관성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준비된 이런 어떤 심층적인 면접도 이제는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면접 질문을 만들 때에는 이 설문지를 개발할 때와 같이 어떻게 돼요? 평가할 질문들을 먼저 어떻게 돼요? 작성한다는 거죠. 평가할 질문들을 쭉 평가할 질문들을 작성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평가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정보들이 확보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면접 대상자들이 어떤 응답을 해주기를 기대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 그 면접지 개발을 우리가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방법 중에서 보면 여기도 똑같이 설문지법에서 이런 그 평가 방법에 대한 면접을 갖다는 쭉 작성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제 어떤 것들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개발을 한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는 면접시 유의사항이 있다는 거죠. 자, 면접은 이 평가 질문과 관련해서 여기 어때요?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얻기 위해서 뭐래요? 대화를 하는 것이죠. 이 면접은 대화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면접은 어떤 그런 기술이고 침묵도 어떤 그런 대화의 과정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응답자가 존중받고 있으며 그리고 친밀하다고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면접법은. 그러죠. 면접하는데 쫙 대면하는 데 있어서 보면 친밀하지도 않고 존중받지도 않는 이러한 어떤 면접을 한다 그러면 그 면접은 정확한 면접에 대한 어떤 응답을 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면접 시 이런 어떤 그런 그 유의사항을 정말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자, 응답자의 수준에 맞는 이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응답자가 우리가 청소년 프로그램이잖아요. 청소년 프로그램은 대상이 누구예요? 청소년이잖아요. 그러면 청소년에 대한 이제 응답을 해야 되는 평가를 한다 그러면 근데 청소년에 대한 어떤 그런 응답자에 대한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여기 따른 어떤 면에서는 응답을 성인들에 대한 어떤 응답을 한다든지 언어를 사용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청소년의 수준에 맞는 그러한 어떤 언어를 사용해서 면접법을 실시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쉽고 짧고 명확하게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인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면접지가 쭉 길어서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하는 것도 유용하겠지만 그러나 청소년들은 요즘 쉽고 짧고 명확하게 질문을 해야지만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정확한 응답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의사항이니까 이런 것들을 유의해서 우리가 작성을 하면 됩니다. 자, 다음에는 자, 질문자는 주로 어떻게 돼요? 경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자에 대해 공감해 주는 저는 이게 상당히 이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는데 자, 질문자가 계속적으로 질문을 하고 응답자는 짧게 네, 아니요 이렇게만 한다 그러면 정확한 또 응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질문자는 주로 이 경청하고 응답자에게 공감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대화에서도 보면 제일 중요한 거는 뭐예요? 공감해 준다는 거예요. 공감. 그래서 공감해 준다는 건 뭐예요? 그랬었구나. 예, 참 내가 힘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런 이제 얘기를 한다는 그랬었구나. 그렇지. 얼마나 힘들었니? 뭐 이렇게 해서 공감해 주고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하나 더 해준다 그러면 뭐 고개를 끄덕해 준다든지 그다음에 뭐 그랬구나.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니? 뭐 이런 어떤 그런 감탄 약간의 어떤 그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공감해 주는 거에 상당히 우리가 이제 면접을 하면 실적으로 우리가 이제 대면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자,
대화를 계속할 수 있는 이 자료들을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설문지법은 그냥 설문지 쭉 작성해서 1번에서 뭐 쭉 해서 하고 2번 뭐 쭉 해서 하고 설문지에 작성해서 그냥 제출하면 되지만, 대화를 여기에서는 이제 면접법은 대화를 계속할 수 있는 자료들을 계속적으로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거.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한두 개 준비하고 뭘 할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료를 준비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자, 질문이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인지, 그리고 어떤 견해를 통해서 탐색을 위한 것인지를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이 이 사실을, 이 질문에 대한 어떤 사실을 확인할 것인지, 그래 견해를 통해서 이제 탐색을 한다는 거죠. 정선이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인지를 좀 구분을 해서 이런 것들을 면접법을 해서 이뤄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다음에는 응답자의 응답 내용만이 아닌 이 잠재된 태도나 이 분위기도 탐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응답자의 응답 내용이 여기에서는 잠재되어 있는, 그러니까 잠재되어 있는 건 뭐예요? 그 응답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자꾸 속에서, 이 깊은 속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의 어떤 그런 태도나 분위기도 탐색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 응답자의 대답이 애매한 경우는 어떻게 돼요? 간단하게 요약해서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을 했는데 응답자가 좀 애매한 그런 답을 한다. 그러면 다시 한번 요게 혹시 맞는지 확인을 하는 거죠. 확인.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하다 보면 또 이렇게 그냥 흘려넘을 수도 있고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까 얘기한 거 이거였니? 그렇게 이제 우리가 서로가 이제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 응답자의 응답 내용에 이 면접자의 견해를 덧붙이지 않아야 된다. 여기에서는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응답자의 응답 내용에 면접자의 어떤 견해를 덧붙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응답자의 내용만을 여기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면접자가 이제 견해를 붙여가지고 이거를 이제 해서 이뤄간다 그러면 정확한 그 면접에 대한 어떤 것들이 좀 약간의 그 어떤 평가를 기대할 수가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면접 내용은 어떻게 돼요? 노트에 이 키워드만 기록하는 거죠. 면접 내용은. 그리고 응답자의 양해를 구하고 녹음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우리가 각종 어떤 회의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면접을 한다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화상제에서 보면 우리가도 이제 뭐 학교에서 뭐 대학 입시를 본다 그러면 이제 면접을 하잖아요. 그러면 면접 대상자가 들어오면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면접자가 있고 이제 여기 이제 면답자가 있잖아요. 여기 이제 그러면 이거를 다 이제 녹음을 하게 됩니다. 녹음. 그래서 이 학생이 어떻게 면접을 봤는지, 면접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녹화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녹음.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면접 내용은 간단하게 노트에 기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응답자의 양해를 구해서 녹음하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면접에 대해서 유의 사항이지 꼭 뭐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요거 말고도 또 더 그런 것들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준비해 가는 것이 상당히 이제 또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도 한번 이제 어떤 그런 이제 평가를 할 때 어떤 그런 이제 질문지법을 할 것인지, 그다음에 면접법을 할 것인지, 뭐 중요한 것은 이제 상당히 이 설문지법을 할 것인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학위 논문을 쓰고 뭐하고 할 것 때는 면접을 해가지고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서 일부 해야 될 것도 있지만 어렵습니다. 그러나 설문지 기법을 통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논문을 쓰고 할 때는 이제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설문에 따라서 대상과 어떤 그런 뭐 장소와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그런 예를 들어서 자격이 필요하면 자격 같은 뭐 이런 것들을 쭉 나열을 해서 거기에 맞게 이제 설문지를 작성해서 이렇게 뿌려서 회수해야 하지만 이것이 통계가 빠른 시간 내에 나올 수 있고 그것을 대상으로 해서 또 이제 평가 이런 어떤 것들을 만들 수 있는데, 이것들이 안 된다 그러면 면접법을 해서 이렇게 학위를 쓰고 뭐 이렇게 논문을 쓴다 그러면 엄청 힘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법은 어떤 그런 이제 지역과 관련돼서 이제 뭐 이런 어떤 그런 공청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실적으로 대단히 이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구역을 묶어서 이제 면담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어떤 설명회를 하는 것도 있고, 공청회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어떤 것들을 통해서 하는 거는 중요하지만 그것이 꼭 이게 맞다, 그다음에 틀리다가 아니라 거기에 맞게 이런 기법들을 사용하면 된다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관찰법입니다. 이 관찰법의 우리가 이제 특징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 자, 관찰법은 자, 프로그램에서 이 청소년의 이 가업 수행을 어떻게 돼요? 지켜보면서 그다음에 평가 자료를 수집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관찰법은 이제 이 수행 과정을 지켜보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따른 평가 자료를 여기에서는 수집하는 것이다. 그래서 관찰은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는 특정한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그리고 평가 대상의 어떤 그런 특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그런 평가의 어떤 특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동기라든지, 그 다음에 의도, 이런 어떤 감정,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는 추론할 수 있어서, 여기에서는 대상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평가하고, 그리고 가장 보편적인 방법 중에 여기에는 하나가 이제는 이게 관찰법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어떤 관찰법은 상세한 어떤 정보가 필요하거나, 그리고 습득한 기술의 사용이 정확한지, 그리고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측정할 때 이제 우리가 관찰법을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관찰법은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질적 파악, 이 질적 특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을 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평가 방법이 이제 관찰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찰은 어떻게 돼요? 관찰은 아까도 했지만 구조화되고, 그다음에 비구조화된 이런 형태로 실시된다는 거죠. 관찰법은 구조화되고 비구조화된 형태로 우리가 이제 실시가 된다. 그래서 구조화된 관찰은 뭐냐면, 여기서는 어떤 목표가 정확하게 달성되었는지를 평가해야 할 경우에 여기에는 어떻게 돼요? 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이제 실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구조화된 관찰법은 자, 올바른 수행과 그렇지 않는 수행을 이제는 구분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 체크리스트는 일련의 가업에 따라서 수행과 각 가업에 따른 수행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이제 측정 도구가 이 체크리스트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관찰법은 구조화된 기법과 비구조화된 이 관찰법을 사용한다 했는데, 자, 비구조화된 관찰은 여기에는 체크리스트를 미리 작성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뭘 하느냐? 대신에 어떻게 돼요? 관찰한 것을 자세한 설명과 함께 기록하는 거야. 이거는 설명과 함께 여기서는 기록하는 거죠. 여기는 체크리스트를 기록한다 그러면 처음에는 체크리스트를 기록하지 않고 여기는 관찰한 것을 어떻게 돼요? 여기는 설명하고 함께 기록하는 것. 그래서 이 비구조화된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자, 관찰 연구의 어떤 최종 산출물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관찰되는 형태, 그리고 그대로의 정보 수집이 필요할 때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관찰법의 특징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관찰 시 이제 어떤 유의사항이 이제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찰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이냐면, 처음에는 이제 관찰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관찰 계획은 여기서는 어떤 것이 있느냐면, 자, 관찰 대상이 있죠. 관찰 대상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관찰, 그 다음에 행동 단위, 그 다음에 관찰 방법, 그 다음에 관찰 기간, 그 다음에 기록 방법, 그 다음에 돌발 사건에 대한 어떤 처리 방법, 그 다음에 해석 및 진단. 이런 것들이 이제 미리 어떤 면에서는 이제 정해 두는 것이 이 관찰 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중요하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보면 관찰 대상, 그 다음에 관찰의 어떤 그런 행동, 관찰 행동 단위, 그 다음에 관찰 방법, 그 다음에 관찰의 기록 기간, 그 다음에 기록 방법, 그 다음에 돌발 사건, 처리 방법, 그 다음에 해석 및 여기에서는 진단. 이런 것들을 이제 미리 정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관찰의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자, 두 번째는 이제 측정의 정확성을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측정을 정확하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자, 청소년이 활동 시에 관찰자와 피관찰자, 그러니까 관찰자와 여기는 피관찰자
이 관찰인이 청소년이 여기에서는 어떻게 돼요? 상호작용, 이 상호작용하는 것을 어떻게 돼요? 금지한다. 금지해야 된다. 그러니까는 관찰, 이 측정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활동 시에 관찰자와 피관찰자, 이것이 어떻게 돼요?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 하나로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이제 모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관찰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관찰자와 피관찰자인 어떤 청소년에 그 대한 그 상호작용, 이런 것들을 이제 금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는, 자, 관찰자는 자신의 어떤 그런 주관이나 의견을 최대한 어떻게 돼요? 배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배제하고 뭘 가지고 여기는 관찰을 해야 되냐?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는 객관적, 객관적인 여기는 관찰이 여기는 되도록 해야 된다. 객관적인 관찰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관찰자는 자신의 주관이라든지 의견을 최대한 배려하고 객관적인 어떤 관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찰자가 어떤 면에서는 자기의 주관이나 의견을 여기서 피력해서 관찰한다 그러면 자기가 관찰 계획을 수립하면서 거기에 맞게 이것을 이뤄가지 뭐로 관찰을 하러 와요. 그렇지만 이 관찰자는 하여튼 간에 자신의 주관이나 의견을 최대한 배제해서 객관적인 이 관찰을 해서 또 그 관찰 계획을 수립하는 데서 보완하고 또 수정해서 보완해 나가는 이런 어떤 것들을 이제 채택해야 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자, 다음에는 자, 상황 조건을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같은 행동이라도 조건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해석이 다르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 그 행동이 일어났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는 기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 조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떤 상황 조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떤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그 행동에 맞는 이런 것들이 일어났는지를 정확하게 이제 기록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같은 동일한 어떤 그런 뭐 프로그램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장소가 어디에서 하는지, 대상이 누군지, 그다음에 어떤 면에서 보면 거기에 대한 그런 어떤 생활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평가할 때 보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이런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과 조건을 여기에서는 고려해서 어떤 행동과 상황이 일어났는지를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가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다양한 상황에서 관찰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이 관찰 결과에 대한 어떤 신뢰도를 높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상황에서 실적으로 관찰을 하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환경과 여건과 상황에 따라서 이것들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상황에 따라서 관찰함으로써 관찰 결과에 대한 어떤 신뢰도를 높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 행동의 변화 추이와 관련해서 이제는 관찰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의 행동은 어떻게 돼요? 자, 특정 목표를 향해서 움직이는 일련의 행동 중 어느 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행동의 변화 추이와 관련해서 관찰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어떤 면에서는 행동의 변화 추이에 따라서 여기에서는 관찰이 상당히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왜? 일련에 이제 이런 어떤 그런 행동 중 어느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관찰의 필수 조건인 여기에서는 수집된 행동 표본, 이 수집된 행동 표본이 전체를 대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 대체로 행동을 무선 표집하는 거예요. 이 행동을 무선 표집하는 것. 무선 표집하면 어떤 면에서 보면 목적을 달성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실제 관찰에서는 어떻게 돼요? 무선 표본이 불가능할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체계적으로 표집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대표할 수 있는 이 행동 표본,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에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수집된 것들이 있지만 표본이 있지만 대표적인 여기에서는 어떤 행동 표본, 이 표본을 관찰하기 위해서 이제 주로 두 가지 방법을 이제 여기에 사용하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여기는 특정 시간대를 단위로 해서 계속 무선 추출을 하는 시간 표본법과 그 다음에 사건을 관찰 단위로 하는 이제는 여기는 사건 표본법. 요게 이제 있겠다는 시간을 단위로 하는
계속해서 시간대를 단위로 해서 추출하는 시간표본법과 사건을 관찰 단위로 하는 사건표본법. 요게 이제 두 가지를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관찰의 대상으로서 요 두 가지를 이제 사용하고 있다. 이제 사용하는 것보다도 여러 가지를 하게 된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 관찰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떤 표본을 포착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떤 그런 미리 정해서 요 시간대를 표출해서 하는 것이 상당히 또 어떤 표본의 정확한 어떤 그런 표본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적절한 여기에서는 이제 적절한 기록과 이 방법을 미리 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기록 방법은 어떤 관찰의 여기는 목적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관찰의 행동, 이런 관찰의 목적이라든지 관찰의 행동 이런 것들의 단위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한 가지 방법만이 아니라 문제와 자료의 성질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이제는 바람직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설문지법, 면접법, 관찰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관찰법까지의 어떤 그런 유의사항까지 이제 우리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알아봐야 될 것은 또 뭐냐 하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알아봐야 될 것은 이 포트폴리오법이다.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법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라틴어로 이제 우리가 라틴어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유래되가 있다고 이제 보는데 여기서는 뭐냐면 나르다와 어떤 잎사귀 여기 합쳐져서 만들어진 어떤 이탈리어 여기에서는 종이를 나누는 것. 종이를 나누는 것이라는 어떤 뜻으로 원래는 어떻게 돼요? 폴더나 보관함에 들어있는 서류 또는 수집한 작품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에서는 이제 이거는 종이에 보관된 어떤 종이를 나누는 것으로 이제 여기에서는 이탈리어 즉 라틴어가 이렇게 이제 발달하면서 이탈리어로 종이를 나누는 것의 뜻으로서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원래 폴더나 보관함 우리가 이제 핸드폰 폴더라고 그랬잖아요. 이 폴더 옆에 다르졌다. 그 폴더나 보관함에 들어있는 서류 또는 수집한 작품을 의미한다라는 거냐.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는 여기에 이제 어떤 보관함에 여기 어떻게 돼요? 여기에 수집한 여기에 다양한 것들을 폴더에 그다음에 어찌거나 핸드폰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폴더에서 접었다 폈다 해서 보면 여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여기 작품 수집한 작품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평가에서 이 포트폴리오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적합하다고 여기는 이 작품을 선택해서 의도적으로 모아놓은 어떤 작품집, 이런 작품집을 이제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제출하는 자료가 서류 처리나 서류 가방의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생겨난 용어가 이제 포트폴리오다라고 우리가 이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자. 청소년 프로그램 평가에서 이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돼요? 자, 청소년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에 청소년의 이런 어떤 관심과 그다음에 어떤 그런 능력, 성과, 어떤 성장, 노력 이런 것들을 근거로 제시하기 위해서 모든 결과들을 어떻게 돼요? 의도적으로 모아놓은 어떤 작품집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는 이 어떤 보관함에 명시되는 보관함에 보관되어 있는 거다. 그러니까 작품에 뭐 어떤 것들이 여러 가지 모아 있는 이런 어떤 한마디의 작품집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전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어떻게 돼요? 청소년의 모든 어떤 면에서는 활동이나 가업, 성과, 청소년들의 어떤 활동, 그 다음에 가업, 그 다음에 성과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포함되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의 평가 기법은 어떤 것들이냐면 이 수행평가에서 주로 사용되는 거예요. 수행평가. 그래서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수행평가가 있었잖아요. 우리 이제 고등학교 뭐 이렇게 되면서 보면 수행평가 하잖아요. 실적으로 보면 실습에 대한 어떤 수행평가를 한다든지 뭐 이런 어떤 수행평가를 하면서 여기다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어떤 면에서 종래의 평가 체제를 보완 및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대안전 평가의 하나로서 이제 어디에서 많이 사용했다 그랬어요? 학교에서 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청소년 프로그램에서는 청소년 스스로가 어떻게 돼요? 실행 과정에서 자신의 어떤 지식이나 기능, 그 다음에 태도의 변화를 나타낼 수 있도록 어떻게 돼요? 이 산출물을 만들거나 그리고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포트폴리오라고 또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행동이라는 것은 뭐냐면 청소년들이 행동이라는 것은 청소년들이 듣기, 그 다음에 쓰기, 그 다음에 읽기, 그 다음에 말하기, 그 다음에 만들기, 그 다음에 노래 부르기, 그 다음에 뭐 연주하기, 이런 것들이지만 이거 말고도 다양한 그 어떤 면에서는 하나의 프로젝트를 완수하기까지 준비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이 전 과정을 포함해서 이뤄가는 것이 이제 포트폴리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작품은 뭐예요? 작품은 그림만 그리는 게 아니라 작품을 그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여기에다는 예를 들어서 이제 보면 여기에는 뭐 하지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받칠 수 있는 어떤 면에서 삼각대가 또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 그림을 그리기 위한 물감도 있어야 되고요. 붓도 있어야 되고요. 다양한 재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 가서 하나의 작품이 나오듯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하나의 어떤 그런 프로젝트가 준비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전 과정을 포함하는 것이 이 프로젝트다, 포트폴리오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습을 특히 이제 하는 학과들은 특히 이제 그리기 뭐 이런 것들 하는 보면 본인의 이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교수가 평가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뭐 실습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또 이제 자기 어떤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제출하면 그걸 가지고 1차 평가하고 그것이 맞는지, 그것이 본인의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돼요? 이제 대면해서 면접을 실시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포트폴리오를 이제 학감에도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방법, 어떤 그 과정마다 뭐 다 포트폴리오를 하는 건 아니지만 다르지만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런 어떤 기법들을 이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법은 자, 프로그램과 평가를 통합시키고 그 다음에 지도자나 그 다음에 강사나 청소년이 어떻게 돼요? 협력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 스스로가 어떻게 돼요? 작품을 선택하면서 그리고 자신의 산출물에 대해서 반성적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 결과물에 대한 어떤 책임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 이제 이런 거죠. 하나의 청소년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제출하기까지는 이제 하나의 어떤 종합적인 작품이 만들어지시 모든 이제 그래서 왜 그랬냐면 이제 그 대학원에 가서는 이제 석박사를 하잖아요. 석박사를 하면은 과정 배웠던 것들을 다 이제 하나하나 모아서 논문을 쓰게 되는 거잖아요. 논문을 쓰면서 하나의 책으로 나와지면 이게 사실 어떠면은 포트폴리오에 대한 어떤 작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하나의 그래서 이제 인문사학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박사학위 이제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이게 하나의 작품적이에요. 포트폴리오예요. 그러니까 실습하는 사람들은 이런 과정을 같이 쓰이지만 인문사학에는 이런 과정 하나를 통해서 여기는 설문지법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면은 여러 가지 어떤 그 기법에 따라서 평가 방법이라든지 설문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다 다른 것을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하나의 그 논문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적으로 보면 이것이 이제 하나의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 그러면 이러한 포트폴리오를 여기에는 작성하고 평가 기준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또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라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포트폴리오의 내용은 자, 프로그램의 어떤 목표라든지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작품, 이런 논평 이런 것들로 이제 구성이 된다는 거죠. 목표, 작품, 논평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된다. 그래서 이 작품은 어떤 프로그램의 목표를 청소년이 어느 정도를 달성했는지를 여기에서는 어떻게 돼요? 평가 자료로 제출하기 위해서 청소년 스스로가 선정하는 것이 이 작품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작품의 앞부분에는 어떻게 돼요? 뭐 평가 기준이라든지 뭐 평가 기준, 그 다음에 뭐 이 작품과 관련돼서 프로그램의 목표를 이제 주로 이렇게 쭉 배치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작품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프로그램 지도자라든지 강사 그리고 어떻게 돼요? 청소년의 논평도
이제 기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목표별로 어떻게 돼요? 총괄적으로 이제 논평을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총괄적으로 이제 논평을 제시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포트폴리오를 이 포트폴리오 평가를 실시할 때는 어떻게 돼요? 다른 어떤 면에서는 이 다른 평가와 마찬가지로 먼저 어떻게 돼요? 평가 목적을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가 목적을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이 평가 항목에 따라서 포트폴리오의 내용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여기에서는 이 이제 내용들이 선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평가 목적이 정해지면 어떻게 돼요? 자, 그 목적에 따라서 어떤 프로그램의 성과를 평가할 것인지 이것을 이제 결정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 성과는 제시된 프로그램의 목표를 분석하고 여기에 따라서 다른 어떤 그런 과제나 내용, 활동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성과를 평가할 것인지를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어떤 면에서는 지식이라든지 그다음에 기능, 그다음에 태도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를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제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의 이 채점을 한편으로는 이 채점 기준을 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채점은 어떻게 돼요? 자, 평가 준거에 근거해서 채점 기준표에 이제 평가 준거, 이 평가 준거에 따라서 여기에 따라 근거한 채점 기준표에 따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채점 준거는 포트폴리오의 어떤 질을 판단하는 것, 그래서 이 준거를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채점 어떤 에서는 준거는 3-4개가 적절하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준거가 정해지면 각 점수가 어느 정도의 수행을 말했는지 명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각 준거별로 수행 수준의 기준을 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그 어떤 것들을 기준을 정하는 정도는 포트폴리오의 어떤 질적 수준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는 하나의 어떤 작품이다. 그래서 이런 어떤 작품이 나오기까지는 다양한 어떤 이런 하나하나 다가 이게 이제 종합적으로 만들어져서 이 작품이 나온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포트폴리오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포트폴리오의 평가시 이제 유의사항입니다. 어떤 것들이 유의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느냐라고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평가를 위한 프로그램이 어떻게 돼요? 실행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평가를 위해서 프로그램 실행이 되지 않도록 이제는 유의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자, 이 포트폴리오의 제작은 어떻게 돼요? 소그룹으로 진행될 수 있지만 개인별 포트폴리오 제작도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개별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포트폴리오는 개인의 어떤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서부터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잖아요. 하나하나. 응? 소그룹으로도 진행될 수 있고 개인별 포트폴리오도 제작될 수 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개별적 평가가 하나씩 이루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이것이 어떤 것이 작품화된 것, 이것이 이 개별적 평가를 통해서 종합적인 어떤 그러면은 이 평가가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포트폴리오에서 어떤 내용을 포함시키느냐에 따라서 이 평가 결과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 목적에 근거해서 내용 선정과 그다음에 포트폴리오의 어떤 제작 지침을 명확하게 여기에는 작성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포트폴리오에 어떤 내용을 포함시키느냐, 이 내용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평가 결과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가 목적이 정확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에 근거해서 내용 선정과 이 포트폴리오의 제작 지침을 명확하게 작성해서 이루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자, 포트폴리오에 그러면 자, 그러면
자, 평가자는 이 평가자. 응? 자, 평가자는 자, 청소년이 이 포트폴리오를 제작할 때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제작해야 하는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가자, 이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는 평가 지침이라는 게 있잖아요. 평가 지침. 이 평가 지침을 먼저 내려주고 여기에 따라서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는지, 어떻게 제작해야 되는지 이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해할 수 없도록 이것을 한다 그러면 정확한 평가 지침을, 평가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평가자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대학 입시 아까 이제 있지만 대학 입시에서는 평가 기준이 있잖아요. 이것을 평가 기준은 어떤 근거에 있어서 이것을 제작을 하고 어떤 것들을 들어가고 어떤 것들을 평가할 테니까 이런 근거에 따라서 이것을 제작해라 라고 해서 그거에 따라서 평가의 기준을 하는 거예요. 체크리스트 딱 만들어서 이게 그대로 이루어졌냐 이것이 이루어졌냐 요걸 근거로 해서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것이 하나하나의 어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평가 지침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리고 평가자는 정확한 지침을 통해서 이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기에서는 이제 제대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여기에서는 이제 그걸 이제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평가 목적이 성취도 측정이라면 평가 목적이 이 성취도 측정이라면 측정이라면 어떻게 돼요? 청소년은 스스로가 가장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작품을 구성해야 된다는 거니까 성취도 내가 어떤 것들을 성취했느냐. 그러니까 성취도는 A에서 예를 들어서 높은 순서로 간다 그러면 F까지 간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가장 적은 어떤 그런 그 수준에서부터 이 고단위 수준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까지 이루어가자고 했다 그러면 이것은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성취도 측정이라 그러면 이 측정에 따라서 가장 우수하게 판단을 해서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여기 그다음에 하, 중, 중상, 상, 여기서는 최상위 이렇게 해가지고 단계를 나눠가지고 평가를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자 프로그램 기간 동안에 어느 정도 향상되었는가를 평가한다면 어떻게 돼요? 자 프로그램 기간 동안에 작품의 향상, 그러니까 작품의 향상에 여기서는 향상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번은 성취도 평가, 성취도 측정이고 2번은 이 작품에 따라서 어느 정도 향상이 되느냐는 이거에 초점에 맞춰서 포트폴리오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존의 작품을 가져와서 그러면 이 작품에 따라서 A라는 작품,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이제 향상에 따라서 이제 C, 이렇게 D 이렇게까지 있다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이러한 거의 어떤 성취도는 여기에서는 이런 거에 보완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C에서는 이거를 보완했고, 여기에서는 이렇게 보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따라서는 이렇게 보완해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따라서는 이렇게 보완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최상의 어떤 그런 향상을 가져온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 이제 맞춰서 이런 얘기를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어떤 것이냐, 이 성취도에 따라서 어떤 이 향상이 됐느냐, 이런 것들에 이제 우리가 평가에 이제 여기에 어떤 그 포트폴리오에 거기에 맞춰서 포트폴리오를 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취도냐, 그 다음에 작품의 향상이냐, 여기에 맞춰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내용 선정이나 제작 지침 등이 지나치게 어떻게 돼요? 구체적이면 이런 프로그램 활동이 제약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여기에 이 어떤 면에서는 제작 지침, 그러니까 이 제작 지침이 너무 어떤 구체적이고 여기에서는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구체적이면 이런 프로그램을 활동해야 하는 데 있어서는 제약적인 요소는 따른다는 거죠. 제약적인 요소는 따른다. 그러니까 이것을 너무 구체화시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너무 이 제약을 따르는 구체적인 것들은 어떤 면에서는 활동성에 어떤 제약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청소년 활동의 이 궁극적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여기는 뭘 줘야 되느냐 하면 여기는 자율성, 청소년들에게 줄 수 있는 것, 창의성, 그 다음에 자율성, 창의성, 제일 중요한 거는 문제 해결 능력. 이거를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청소년들이
구체적인 이 프로그램들의 어떤 면에서는 활동에 제약을 줄 수 있는 것보다는 청소년들에게 자율성을 주고 창의성이 있어야 되고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리고 여기에 어떤 면에서는 저해될 수 있지만 그러나 명확한 지침을 주는데 여기에는 초점을 둬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에 맞춰서 자율성, 창의성, 문제 해결 능력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어떤 면에서는 이 지침을 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상당히 사실 말은 쉽지만 이게 중요하잖아요. 자율성, 창의성,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또 평가를 하다 보니까 지나치게 이 프로그램 활동이 제약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최대한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맞춰서 우리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여기에 따른 지침을 제공해 주는 것이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자 그러면 자 이제 포트폴리오의 이제 그 마지막 과정에서 이제 그 준비 과정, 여기에서 이제 어떤 면에서는 준비 과정 및 핵심 전략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좀 살펴볼 내용들이 있으니까 조금 더 이제 한번 10분간 휴식하고 바로 또 우리가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우리 10분간 휴식하고 바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